저에게 발생한 매우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사람이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재미있게 시작해 볼 테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의심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애교가 많은 둘째로 연애를 할 때에도 저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꿈틀거리게 사람이고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데 화가 나더라도 남편의 애교에 사르륵 녹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지요. 딱 딸 같은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네요. 남자였지만 항상 제 기분을 살피며 애교를 사용해 화해해주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가족들 모두 애교가 넘치는 분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 남편은 별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개차반 같은 동생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고 미래가 밝은 사람이었지만 말 그대로 개차반의 표본이었어요. 이 인간은 사업병에 걸려서 이것저것 손만 억수로 대고 버는데 성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친하지만 모임을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이었던 여자 형님이라는 그렇게 사치병에 걸렸고 사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치 없이 결혼을 한 사람들 중 한 명인지 사회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도록 기원하면서 함께 천년만을 살고자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과거에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해 살기 편한 집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모님은 그저 사업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계속해서 집안에 돈을 숨기고 있다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으로 사망하신 후 얻은 보험금으로 시어머니가 노후를 지내기 위해 돈을 아것도 소비하지 않고 적금에 넣어두었지만요. 글쎄, 그런 접근까지 탐을 내는 몹쓸 인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중도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돈만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고 통장을 도장이 찍힌 사설 금고에 맡겨버렸죠. 그 결과로 아버님의 보험금에는 손대지 못했지만 만약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증기에 사업했다고 말아먹고도 남았을 거예요. 물론 아버님은 대책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성공을 맛보았던 기억 덕분에 형님의 기대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잘 나갈 때 주변에서 사모님 하면서 선물을 주거나 백화점 VIP 대접을 받고 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감동을 잊지 않아야겠죠.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해냈으면 해냈지 결코 구멍가게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주버님께서 해외에서 공부까지 하고 온 인재고 한때는 그래도 돈을 꽤 쓸어 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걸 믿고 투자를 계속한 거죠. 저희 부부가 봤을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다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장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셨어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형한테 돈을 투자해 줘봐야 엄마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지들이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잘 나갈 때 엄마한테 생활비라도 준 적이 있냐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형의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손을 물러주세요. 떼고 시어머니도 그 말에 정신을 차린 건지 그 뒤로는 형님이고 아주머님이 돈을 슬쩍 달라고 나타날 때마다 거절을 하셨어요. 애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런 나보다 생각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티자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확신을 가진 건지 뭔지 저와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잘 되면 어른이 너희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냐? 애들이 어찌하여 그리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 너네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했길래 저 노친네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안 떨어지냐 말이야.
형은 정신이나 차리고 살아. 아이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돈을 다 털겠는데 이제 엄마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형의 사업에 자금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형은 엄마를 모시고 살 거야? 아이 서방님, 저희가 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당연히 사업이 성공할 테니까 집이 넘어갈 일도 없겠죠. 말이 좀 그렇다. 우리가 당연히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래. 우리한테 뭐 자격주심이라 있어요? 형수 말은 바로 해야죠. 내가 왜 형수한테 자격지심이 있겠어요? 나는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사업 타령하면서 돈이나 까먹을 건데? 우리가 집 가지고 있던 땅이니 건물이니 형이 다 말아먹은 거 몰라서 그래요? 양심이 있으면 여기서 멈출 줄 알아야지. 양심, 너 지금 어린 놈의 새끼가 말 다 했어. 너 지금 나 실패. 몇 번 했다고 사소한 것에 웃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말썽 5분 전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서로의 차제가 났죠. 우리 부부는 더는 서로 좋게 지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부모님과 경계좌정들 때문에 가족이 모여야 하는 날마다 연락조차 없이 지내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형제 사이가 멀어진 것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 나름으로 생각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혀 아주버님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멀어진 것일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아주버님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벌써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망할 거라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고민을 토로하는 저는 시어머니를 안정시키려고 이리저리 달래다가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싱숭생숭하게 돌아가니까 어느 날 형님이 전화를 걸어 막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에 혀를 내 두르렀습니다. 동서가 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방해를 하고 행동을 하니 난리가 났어요. 동서가 사업에 대해 뭘 아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뭐 없는 소리를 해도 라며 어머님 주머니 털지 않는데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서서 한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이러시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요? 아이템이라는 게 거저 나오는 것은 알아요. 어머님도 괜찮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생각 없이 그냥 그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동서나 선을 넘지 마세요. 선을 넘는 건 누구세요? 어머님이 뭘 아실까요? 큰 아들이 가언이 설로 꼬셔내니까 해외 유학도 다녀온 똑똑한 장난을 믿고 투자하신 거겠죠. 그걸 악용하고 돈만 뜯어내고 한 사람은 누구죠? 돈 잘 벌 때 어머님한테 용돈이라도 쥐어준 적 있어요. 어머님이 해웃긴다 갑자기 그런 건 왜 따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동서는 월급 꼭 받으면서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드린 적 있어 없지 않나요? 저는 어머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좀 그만해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요. 저와 남편은 아주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손대지 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말을 잘 듣고 행동을 따르길 바랐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다시는 돈을 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버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희 부부는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저희는 귀에 딱지가 붙지 않도록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런 마음 약한 행동으로 아주버님께 돈을 제공했다는 것이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의 울음소리에 도움을 주어 집을 팔아 추워진 사업 자금을 주었고 이로써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오신 것이죠. 형님이 갑자기 이루지 못한 합과 질색팔색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기피하며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는 조카들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사하면서 노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어머니의 집 한돈으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떵떵거렸습니다. 무슨 어플. 구박을 받으면서 집에서 조카들이 뒤치다꺼리는 것이 답답합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에게 다시 속아서 도움을 요청하신 건가요? 남편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세기의 경기를 벌이는 듯이 시댁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며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시댁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1년이 지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경악했습니다. 어설프게 개발된 어플이 말입니다. 어떤 자극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쓸모없는 기능만 가득한 개인 어플이 홍보되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곰뱅이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으고 있는 저희는 정말 어이가 빠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고 있으나 사업이 술술 잘 풀려서 우리 시어머니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믿어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지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마도 자식의 도리는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냥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저와 남편도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초중고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이 수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네요. 남편의 친구의 어머니와 우리 시어머니가 절같이 지내며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요즘 이상한 종교에 시어머니가 빠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니 너희 어머니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하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를 듣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전화하려고 해도 받지 않고 바쁘다고 하기도 하며 애 모임을 밀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돼 너한테 말해줘야겠다고 이야기해. 너도 몰랐어. 어머님 자주 찾아보고 해라. 우리 부부는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음성 안내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며칠째, 아니 몇 주째이든 흘러버립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음속에 찝찝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상한 종교에 빠진 시어머니 아가씨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아주버님의 사업을 돕고 계셨는데 이러한 이유로 도저히 방꾸밈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의 집을 찾아갔더니 형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인지 형님은 눈을 휘둥그레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어디로 나갔다 들어온 것인지 외출복까지 입고 화장도 완비되어 있어 기가 차더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형님의 모습이 너무 기이하였습니다. 화답지나 만들었다 그리고 왔는데 무슨 일이야? 영영 인연을 끊을 것처럼 연락한 적 없던 사람들이 집을 떠날 생각 없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해? 형님, 뵙기 위해 오신 건 아니시죠?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님을 뵙기 위해 왔으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면서도 말을 듣은 듯이 말씨를 들어 모시네요. 어머님을 집에서 만나지 않고 떠난 일이 언제 있었나? 아무튼 다른 여자들은 따로 없다고 해서 우리 부부한테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연락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혹시 사업이 잘 풀려서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 집을 팔아서 형님의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겠지?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하셨는지요? 아,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단지 사시자 하시기 싫다고 나가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도 몰라라고 했으면서 이렇게 말이 많네요. 아이고, 기다려주세요. 주소 하나 주시면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어쩌면 여기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원래 끝나면 집에서 나가야겠지만 당연하게도 축객령을 내렸다니까요. 서둘러 형님이 적어주신 주소를 확인해보니 글쎄 주소가 서울도 아니면 충청도라고요. 우리와 남편은 급하게 차를 타고 옵니다. 준 주소로 찾아갔는데 아이 글쎄 거기에 무슨 한옥집 하나가 음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 대충 주차를 하고 거들 확인했는데 그쪽 공기만 차가운 것 같고 아이 아무튼 다 쓰러져가는 한옥집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소위 말하는 공포체험을 하는 폐가 같은 느낌이 물씬 났다고 해야 할까요? 저랑 남편은 서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너무 무섭다고 소리쳤죠.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말입니다. 집 입구에 들어서니까 파란 천, 빨간 천, 노란 천이 어지럽게 서로 엮여 막 걸려있는 걸 보았어요.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이곳은 점을 보러 오는 무당의 집이다 하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나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표정만을 살피고 있었어요. 도대체 나이가 70이나 되신 노인 내가 무당집에서 왜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멀쩡한 장남이 집을 두고 무당집에서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져서 남편과 저는 난처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발을 향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던 건가요? 그런가 봐요. 어떤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부부를 향해 날카로운 반응을 일으켰어요. 여기서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오늘은 우리 도장님이 신점을 보지 않는 날이라 만나실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우리는 점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머물고 계신 노인 한 분을 찾으려고 왔는데 주소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부부가 열심히 시어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다가 젊은 여자분이 잠깐 동안 우리를 쳐다보다가 따라오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윤씨 알몸을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윤씨 할머니의 자식들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쪽으로 오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더니 본체가 아닌 본체 뒤쪽에 있는 작은 창고 모양의 골방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를 한 사람 정도만큼 꽉 찰 만큼의 작은 골방에서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찾아온 것도 모르는 상태로 골방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다이상과 같은 것 위에 떠있는 바가지를 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 부부는 중얼중얼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놀라서 어머님,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질끈 감은 상태로 뒤에 있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누가 불경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말을 걸고 지랄이야. 지랄이야 떡하니 집중하고 있는 걸 안 보이냐? 눈이 뒤통수에 달린 채 우리 시어머니는 소심하기도 하고 항상 걱정이 많은 성격이셨기에 평생 욕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를 향해 욕설을 난무하게 내뱉으라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어머니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상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신 걸까요? 말이 나왔어요. 당장 나오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잡기 못할 단어가 나오면서 바로 메모를 해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악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하던 말을 중얼거리며 두 손을 눈으로 비비는 동작으로 기도를 올리는데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게 귀신이 씌인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무당집에서 있었던 것도 그렇고 성격이 변한 것도 모두 시어머니에게 귀신이 머물고 있는 걸까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무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골방을 나왔고 무당을 찾아 나섰더니 한옥 마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떡가루 한 가마니 있더군요. 그러더니 우리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서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와서 방해 말고 아당장 서울로 올라가게. 나, 어미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알아? 이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찾아와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인가?
처음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에요. 누구긴 누구야? 장남이라는 첫째 아들네 부부네지. 그 집만이 그렇게 사업만 했다면 말아먹는 집이라고 하더만 자기네들 사업이 어떻게 해야만 번창하 하길래 어미가 와서 1년 기도를 드리면 번창할 거라 했다. 기도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한마디로 무당의 기도 올릴. 해가 지고 장난질하는 거야. 다른 것이 뭐냐. 기도를 올려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으면 로또까지 당첨되어야지. 당장 비켜. 우리 엄마 모시고 가야겠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제가 잡고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온몸을 발버둥 치듯이 움직이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것이다. 그 팔을 당장 놓지 못해. 못된 년아. 썩어지지 못하게 당장 놓지 못해. 너무나 무서웠지만 일단 사람 하나 구한다는 생각으로 골방에서 시어머니를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려야 했지만 연놈들 때문에 망했다. 아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하는 걸 또 봐야 하다니. 어머님,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소식도 끊고 여기에서만 계셨다고요? 아주머니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돈을 많이 벌어들일 정도로 사업이 성공 중이라고 해요. 우리 아들 사업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대요. 이건 제 기도가 허락된 것이고요. 답답한 마음으로 힘든 일을 하던 저도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 모든 것은 천지신이 내게 준 은혜 덕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하느님이 내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은 안 나왔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존중하여 제 집으로 데려가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모셔오기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을 품어와서 저희 집에 도착하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 바로 잠에 빠져 계신데 옷 좀 갈아입혀 드리겠다며 탈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아니요, 시어머니 몸이 너무나도 여위어 보입니다. 아마 그동안 무당집에서 제대로 밥을 못 먹으셨거나 하는지 정확한 걸 모르겠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누워 계시다가요. 그래서 우리랑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울린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살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도 초등학생이라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어쩌다 1년간 기도를 중단하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됐거든요. 우리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주버님의 어플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나가던 어플에서 예기치 못한 버그가 발생했고 사용자들이 그것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모르는 바람에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라고 칭하긴 하지만 그들은 사회초년생들이었기에 버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어플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다음에는 부부와 시어머니도 모시고 서울로 떠났다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형님이랑 함께 여행하며 즐겁게 지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마구마구 우리 탓을 하는 시작했어요. 그 1년 동안 기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네 부부가 엄마를 그 무당집에서 빼오려다가 우리가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형님이고 할 거 없이 눈가리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무당이 뭘 하나 그렇게 맹신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귀가 차서 맞불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도 한다는 말에 속아서 어머니를 1년 동안이나 골방에 가두고 한 번도 살펴보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요? 얼마나 드시지도 못했으면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을지. 제가 다 속이 상해서 당동서원동 내세워 웃긴다.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인연을 끊었던데 문의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혀 놓는 거야? 같더라도 글쎄
시댁에 가기 전날 밤에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았어요. 길게 하게 되면 아랫배가 살살 실린 듯이 아프기도 하죠. 괜찮을 거라고 호흡을 해봐도 이 복통이 줄어들지 않아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줄 알았죠. 하루 종일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배만 계속 아픈 것 같아요. 신호도 오지 않고 배가 아프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통이 점점 심해져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장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염에는 굶는 게 직방이라고 하길래 일부러 밥도 안 먹었는데 계속 배가 아픈 것 같아요. 복통의 강도도 그렇고 추기도 그렇고 점점 더 짧아지고 심해졌어요. 거의 진통제가 필요한 것처럼 매우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식은땀도 나고 열도 나는 것 같았고 진짜로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출산을 할 때 가진통이 오고 진통이 오는 것처럼 아파오는데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참았어요. 그래도 장염일 거야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말 얼굴이 노랗게 뜰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병원부터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단순한 복통 같다더니 얼굴이 다 노랗게 떴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장염을 알아봤지만 이렇게 복통이 심하지 않았었어. 병원부터 가자. 명절 연휴가 시작했는데 당장 아침에 병원 문을 연겠어.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그냥 시댁으로 가자. 어머님이 이번에는 일찍 오라고 하셨단 말이야. 고모님들도 다 일찍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주말마다 바깥으로 나들이에 나가느라 시작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까지 일일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더욱 우울해지셨습니다. 남편과 나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께서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것이 좋지 않다며 설득을 하고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기 싫다며 자신이 병에 걸린 환자인 것 같지 않다며 화를 내며 완강하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득하여 결국 병원에 데려갔어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시어머니의 일상 습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는 일하기도 하고 자녀는 학교와 학원에 바쁘게 다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집을 혼자 지키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우실 때마다 자책감을 느끼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어머니는 얘기하기를 어려워했는데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링거를 걸었는데 통제를 놔주어 병원 침대에 누웠다. 그때부터 맹장이 아파 실감이 나면서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 처음에는 장염인 줄로 알았었는데 낫겠지 생각했었지만 맹장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다. 남편은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러 갔었고 그때 배가 계속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생각해보니 이미 시댁에 도착해야 했는데 우리끼리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서 전화를 걸었다. 제가 낑낑거리며 전화를 받자 여보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어디야? 아직까지 연락이 없이 왔다고 하고 모두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아이는 혼자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다. 어느 순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죽어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뒤로 감추고 질 수 없었던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를 확인했는데요. 그 내용은 형님께서 시어머니께 말할 수 없는 내용을 토로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 된다. 동선집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집은 어머님이 기도를 게을리하자 바람이 일어나 산에 박산이 내렸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원도 못 다니게 되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돈이 부족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 이야기해보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울면서 나를 말리는 걸 보면 그들도 탓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내 아들로서 잘할 만한 자식인데 내가 그 도운이 되어주면 편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러한 것으로 봐 마치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차피 어떡하겠나요? 시어머니가 마음이 그렇다는 걸로 알았으니까. 시어머니의 우울증은 자책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나온다면 아이는 어떻게 우울증을 방지하겠어요? 이렇게 일이 생기면 무조건 말하라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말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남편과 함께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고 시어머니가 가야 할 곳도 없었는데 집안을 뒤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아프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아니, 노망이 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살다 수술을 앞둔 사람한테 명절 음식 가져오라고 하세요? 상놈의 집안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아버지랑 도착한 부모님들도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나 봐요. 아, 놈이지만 지금 며느적 상놈의 집안이라 했어요. 아, 우리 집안을 욕보여도 유분수지 너무나 잘해야 걸렸다. 넌 딱 기다리고 지금 당장 나가 병원 가야 하니까 꾀병이 많은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내 눈으로 얼마나 대단한 맹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원망했어요.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로 알았지? 나도 모든 것을 알아요. 내가 참고하며 살아온 거라고. 아이고, 자식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받아. 이제 우리 집안에서 먹칠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있어? 누가 상놈의 집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이야. 말로써 전통 있는 집안이야. 대를 이어가며 뼛속까지 뿌리 깊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무슨 상놈의 집인가? 아니, 그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우리 집안이 길을 못 펴고 사는 건 아니겠지. 조상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틀림없어. 그동안 잘 풀릴 줄 알았더니 왜 꽉 막히나 했더니 조상님이 며느리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 본데. 내가 아버지의 핏줄이 아니니까 왜 전통을 이어가나. 조상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 말에 시어머니가 붙어든다. 처음 시작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한번 말을 시작하고 나니 술술 잘 흘러나가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는 이미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소중히 보관하던 해물들과 모은 보석함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몇 통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중학생 때 몰래 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치려다가 편지를 보게 됐었어요. 그 편지에서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대화를 발견했는데 멀리 이사할지라도 꼭 나를 키울 것이라고 서로 약속했었어요. 나는 성인이 된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어머니와는 일치했지만 아버지와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나는 혼의 자식이었다는 거려. 그래서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하든 말든 나에게 배신감을 준 요인에 대해 이해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씩씩하게 행동하여 시아버지의 뺨을 내리면서 그 행동에 저와 남편 모두 경종을 내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언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거야? 나를 종으로 여기던 것 같았지? 나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항상 종 취급을 받았어. 그러면서 내게 바라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었지. 내가 얼마나 일을 할까? 남의 자식을 내려다보며 아들이라고 속았고 평생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들이 나에게 사람다운 대우를 해줬다면 진실을 밝히고 돌아갔을 거야. 너희는 나를 못 알아봤어요. 아, 근데 의심도 못하고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모두 임신하지 못했는데 나만 똑똑히 임신했다고 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우둔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남 탓만 하니까. 남의 자식을 평생 금이나 옥이나 키우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망치기를 기다렸어. 아이야, 물론 내 삶도 망가지겠지만 속이 시원하구나. 거기서 그래서 성취를 느껴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나도 너희의 시선을 바라보고 싸우다가 내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지네. 너희들에게 미안할 것 같아. 나는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 시어머니는 결국 고모들과 맞대결을 벌이다가 경찰서까지 끌리게 되었다. 수술이 끝나고 난 뒤 남편 한 명이 병원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 경찰서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나선 난리가 났다고 하는구나. 시아버지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 하고 시어머니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 서로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구나. 수술을 받고 회복을 거둔 후 아이가 태어난 뒤 시어머니는 사실을 의심스러워서 모른 척했지만 어머니가 겪은 일들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아버지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부모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아버지 편도 못 듣겠고 어머니 편도 못 듣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내시길 바래요. 정말 지금까지도 어려운 입장에서 바라봐주지 못해 인정합니다. 어딜 들어가든 이 관리가 있는 놈아 이러니까 검은 머리 짐승을 안고기는 것이 아니라던데. 아니 그랬잖아. 우리 집 재산은 어떡하라고 말해야 될 정도가 아니었나요? 그것도 어디에 붙잡고 나오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어머니도 떠나게 된 것 아닐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